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고요.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재혼한 남편이 교회 장로라는 가면을 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를 법정에 세워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험난했고 제가 발견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어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서울 잠원초등학교에서 32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을 했어요. 교직 생활 내내 아이들에게서 받는 에너지와 보람으로 살아왔는데 퇴임 후에는 갑자기 빈둥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던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집안일도 정리하고 오랜만에 책도 읽고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며 지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공허함이 커졌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게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퇴임한 지 1년 만에 남편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간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제가 퇴임하고 나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마지막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도 많이 고생했거든요. 남편과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결혼한 지 27년 동안 큰 다툼 한 번 없이 서로를 아끼며 살았거든요. 남편은 시골에서 올라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든든한 가정을 꾸려왔죠. 아이들도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고 저희 부부를 보고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저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7년 동안 함께 해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슬픔을 제대로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와주셔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함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집 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늘 앉던 자리,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안경, 옷장에 걸린 남편의 옷들.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정작 남편만 없으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혼자 넓은 침대에 누워있으면 옆자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아들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둘 다 각자의 삶으로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충분히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견디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은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저도 손자 손녀를 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은 아직 미혼인데 워낙 일에 열중하고 있어서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외로웠던 것 같아요. 다른 또래분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로 바쁜데
저는 그런 기쁨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에도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교사 동료들과 가끔 만나기는 했지만 다들 각자의 가정이 있다 보니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저만 홀로 된 상황이라 같이 있어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특히 명절이나 주말 같은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저만 혼자 있으니까 더욱 쓸쓸했고 주말에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주 두통이 생기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식욕도 없어져서 체중이 많이 빠졌고 기력도 없어서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로 지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우울해지곤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온누리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원래 저희 부부는 그렇게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마음의 위안을 찾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옆집 아주머니의 권유로 따라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온누리 교회는 강남 지역에서도 꽤 큰 교회였어요. 교인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건물도 크고 현대적이었고 목사님의 설교도 감동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교인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는데 몇 번 나가다 보니 교회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교인분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혼자 사신다는 걸 아시고는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라고 권해주시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남성분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키도 제법 크고 체격도 좋으셨는데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양복도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따뜻하고 선해 보였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강태수 장로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중후하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교양 있어 보였고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도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인분들이 강 장로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았어요.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시면서 교회 건축 기금도 많이 기부하셨고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교인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안부를 묻기도 하시고 가끔은 교회 소식이나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 교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강 장로님도 부인을 몇 년 전에 암으로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강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정말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해박하시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셨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혼자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강 장로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교회에서 만나는 지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 장로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집안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어떤 업체에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강 장로님이 믿을 만한 업체를 소개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투자 관련해서 모르는 게 있을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은행 예금 이자율이나 적금 상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강 장로님은 항상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실 때도 강요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어 투자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면서도 최종 결정은 제가 하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정말 신뢰가 갔어요. 무엇보다 강 장로님은 제가 외로워한다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혼자 집에 있기 힘들다고 하면 교회 모임에 참여해보라고 권해주시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관심과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강 장로님이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기 시작했어요. 교회 예배가 끝나면 커피를 마시자고 하시고 가끔은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 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교우로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특별한 감정이 있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강 장로님이 저에게 보이시는 관심은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약을 사다 주시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 관리를 잘하라고 안부 문자를 보내시기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이나 음악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강 장로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외로웠는데 강 장로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특히 강 장로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웃을 일도 많았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강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날 강 장로님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떨리더라고요. 며칠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 장로님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시고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시고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셨고요. 무엇보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들이 먼저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 장로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재혼을 결정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생각하는 게 너무 빠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사기꾼들이 교회에도 많다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을 거예요. 아이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제 마음 상태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정말 힘들고 강 장로님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설명했거든요. 아이들도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주겠다고 했지만 걱정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들은 강 장로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들과 강 장로님이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강 장로님과 아들이 만났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강 장로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셔서 금세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들도 강 장로님의 인품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만난 후에 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강 장로님이 생각보다 괜찮은 분 같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나중에 강 장로님을 만나봤는데 역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강 장로님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교사라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나 봐요. 강 장로님과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였어요. 강 장로님은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보고 계셨고 작은 선물도 자주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정식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강 장로님이 직접 도시락도 준비해 오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나들이를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강 장로님은 산책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데이트는 미술관이었어요. 강 장로님이 미술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으셔서 작품들을 보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제 감상도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평소에 미술에 대해 잘 몰랐던 저도 강 장로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데이트는 클래식 음악회였어요. 강 장로님이 음악도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거든요. 처음에는 클래식이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강 장로님이 중간중간 설명도 해주시고 감상 포인트도 알려주셔서 정말 즐겁게 들을 수 있었어요. 강 장로님의 집에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거실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서재에는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경영학 서적부터 철학서, 종교 서적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었거든요. 강 장로님이 직접 요리도 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평소에 혼자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던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특히 강 장로님이 만드신 불고기와 나물들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남자분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놀라웠어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강 장로님의 일상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작은 헬스장 같은 공간도 있었거든요.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강 장로님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해주셨어요. 건설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여전히 본인이 하신다고 했어요. 직원들도 강 장로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제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강 장로님의 사업체도 구경시켜 주셨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중견 건설 회사였거든요. 사무실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도 강 장로님을 보면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때 강 장로님이 저를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앞으로 함께 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기뻤어요. 직원들도 저를 정중하게 대해 주셨고 강 장로님과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어요. 교제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강 장로님이 결혼을 제안하셨어요. 그때까지 교제하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아이들은 여전히 조금 빠른 것 같다고 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강 장로님이 결혼 제안을 하실 때 정말 로맨틱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 부케를 준비해 오시고 반지도 미리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정말 순조로웠어요. 강 장로님이 모든 걸 꼼꼼히 챙겨주셨거든요.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계획까지 제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웨딩드레스 선택할 때도 함께 가주시고 제가 예뻐 보이는 드레스를 골라주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고 특히 교회분들은 두 분이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강 장로님의 친구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 교사 동료들도 강 장로님을 만나보고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결혼식 당일도 정말 완벽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는데 많은 교우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강 장로님도 정말 멋있었고 저도 오랜만에 예쁜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기분을 만끽했어요. 목사님의 주례사도 감동적이었고 성가대의 축가도 아름다웠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는데 정말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강 장로님이 미리 좋은 호텔을 예약해 두셨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특히 일출을 함께 보러 갔던 성산 일출봉에서의 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신혼 초기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강 장로님은 여전히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여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주말에는 좋은 음식점이나 전시회 같은 곳에 함께 가기도 했고요. 특히 강 장로님이 제 건강을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영양제도 사다 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모범 부부로 통했어요. 강 장로님은 여전히 교회 일에 열심히셨고 저도 장로 부인으로서 교회 여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다른 교우분들도 저희 부부를 보고 정말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희를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회 여성 모임에서는 제가 새로 오신 장로 부인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다들 저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장로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제가 옛날 교사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강 장로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질투하시는 건가 하고 넘어갔어요. 강 장로님의 표정 변화는 정말 미묘했어요. 웃고 계시기는 하는데 눈빛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런 분들과 자주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불쾌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더니 굳이 그런 걸 해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장로 부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면서 너무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강 장로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장로 부인들은 조신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기 시작했어요. 강 장로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강 장로님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졌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마트에 가겠다고 하면 언제 가서 언제 올 건지,
무엇을 살 건지까지 묻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 장로님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가로수길 카페에서 옛 동료들과 만나겠다고 했더니 왜 굳이 그런 번잡한 곳에서 만나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집 근처 조용한 곳에서 만나면 안 되냐고 하시면서요. 심지어는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하겠다고 하면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모두 보고하라고 하셨어요. 더 심한 건 제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하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뭐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시고 샤워를 평소보다 오래 하면 왜 그렇게 오래 했냐고 추궁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옷을 입을 때도 왜 그 옷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묻기 시작하셨어요. 밤늦게 돌아오면 더 심했어요. 30분만 늦어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설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점점 숨막힐 정도로 심해졌어요. 심지어 제가 잠깐 마트에 갔다 와도 영수증을 확인하시면서 정말 마트에만 갔다 온 게 맞는지 확인하시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제 지갑을 뒤지시는 걸 발견했을 때예요. 제가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제 가방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강 장로님은 제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시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숨길 게 없으니까 알려드렸는데 그 후부터는 제가 없을 때도 제 핸드폰을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모르는 번호가 있다면서 누구냐고 추궁하시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스팸 전화였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도 쉽게 믿지 않으시고 왜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계속 묻기만 하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강 장로님의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며칠 동안 말을 안 하시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특히 강 장로님이 화나셨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무서웠어요. 직접적으로 화를 내시지는 않지만 온 집안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식사도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며칠씩 계속되면 저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더욱 이상한 건 강 장로님이 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니 나중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교사 생활하면서 남자 동료들과 어떤 관계였는지까지요. 그런 질문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남편과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묻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 걸 왜 알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신뢰라고 하시면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는데 요즘은 항상 조심스러워 보인다고 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강 장로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졌고 예전에 즐겁게 했던 취미 활동들도 모두 그만두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독서를 정말 좋아했는데 강 장로님이 무슨 책을 읽는지 항상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책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시고 왜 그런 책을 선택했는지까지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로맨스 소설이나 추리 소설 같은 건 읽지 말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어요. 강 장로님이 함께 계실 때는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만 봐야 했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시간 낭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지 나중에 확인하시곤 했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밤에 누워 있으면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 장로님은 옆에서 평온하게 주무시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식욕도 없어지고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특히 잠자리에서도 강 장로님의 통제가 심했어요. 제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까지 관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고하라고 하셨어요. 마치 일기 검사를 받는 것 같았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두통이 자주 생겼고 소화도 잘 안 되었어요. 어깨와 목도 항상 뻣뻣했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강 장로님은 제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이상한 건 강 장로님이 저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아이들과의 만남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하시고 교회 모임도 꼭 필요한 것만 참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웃과의 인사도 간단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 장로님이 제 행동에 대해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 교사 동료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강 장로님께 이야기한 모양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왜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났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때 강 장로님의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무섭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목소리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 장로님이 하신 말씀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잊었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같은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저를 소유물 취급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는 아무와도 만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더 무서웠던 건 강 장로님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누군가를 통해 확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교인 중에 강 장로님께 제 행동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안 나게 울면서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워서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한 게 잘못이었나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며칠 뒤 강 장로님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 장로님은 저를 심하게 통제하고 화를 낸 다음에 며칠 후에는 다시 상냥하게 돌아오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더욱 심각해진 건 강 장로님이 제 재산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가계부를 함께 관리하자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제 통장이나 카드도 함께 관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된 이상 재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면 또 화를 내시곤 했어요. 왜 신뢰하지 못하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냐 하면서 의심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줄어 있더라고요. 강 장로님께 물어보니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렸다고 하시면서 곧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편안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교회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른 교우분들 앞에서 행복한 척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다른 장로 부인들과 대화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다들 남편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강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행복한 척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내과에 갔는데 신체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일 수도 있으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정신과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결심이었어요. 우리 세대에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어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첫 상담날 정말 떨렸어요. 어떤 선생님일지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실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담실에 들어가서 담당 선생님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젊으시고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아 보였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강혜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성이 같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강 씨가 흔한 성이니까요. 상담이 시작되고 저는 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재혼 후 남편의 과도한 통제와 감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강혜원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는 걸 봤어요. 강혜원 선생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혹시 남편분이 온누리교회 강태수 장로님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강혜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강혜원 선생님이 강태수의 친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강 장로님은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딸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혜원 선생님이 보여주신 가족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젊은 시절에 강 장로님이 분명히 사진에 있었거든요. 강혜원 선생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강태수가 자신의 친아버지이지만 어머니와 자신을 학대하고 감금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강 장로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강혜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점점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강혜원 선생님에 따르면 강태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밖에서는 모범적인 남편처럼 행동했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했으며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정말 똑같았어요. 강혜원 선생님 말로는 어머니도 처음에는 강태수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숨막힐 정도로 통제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어야 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강태수가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폭력이었지만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강혜원 선생님도 함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여러 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매번 붙잡혔고 더 심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고 해요. 강혜원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어요. 강태수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며칠 동안 굶기기도 하고 방에 가둬두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강혜원 선생님이 어릴 때는 자신도 함께 벌을 받게 해서 어머니가 못 견디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무서운 건 강태수가 밖에서는 완벽한 가장으로 행세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동네에서도 모범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통했다고 해요. 아무도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머니는 강혜원 선생님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용기를 내서 도망쳤다고 해요. 그때까지 참았던 이유는 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야 함께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해요. 강혜원 선생님은 그 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다고 해요. 대학 등록금도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했고 생활비도 강혜원 선생님 본인이 과외를 해서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심리 상담사가 되신 거였어요. 심리 상담사가 된 것도 자신과 어머니가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해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온누리 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과거의 모든 악행을 숨기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폭로할 용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으러 온 걸 계기로 아버지가 또 다른 여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강혜원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를 만나보라고 제안하셨어요. 강혜원 선생님의 어머니는 정미숙이라는 분으로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도망친 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가정폭력이나 여성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담당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만나기가 무서웠어요. 아직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강 장로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강혜원 선생님이 어머니를 만나보면 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용기를 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60대 초반이지만 정말 당당하고 강인한 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고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강 장로님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제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정미숙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셨는데 정말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강태수의 통제와 감시,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정서적 학대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강태수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체계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미숙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강태수가 사람을 조종하는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완벽한 남자처럼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점차적으로 통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하게 되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요. 가장 무서운 건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강 장로님이 화를 낼 때마다 제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강태수가 과거에도 이런 일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자신 이전에도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하시면서요. 정미숙 변호사님은 제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강태수의 학대와 통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말로만 하면 강태수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정미숙 변호사님과 강혜원 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용기를 냈어요. 무엇보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강태수의 폭언을 녹음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재산 관련 서류들을 복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태수의 다른 악행들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강 장로님의 폭언을 녹음하는 거였어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강 장로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녹음을 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자주 기회가 있었어요. 강 장로님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셨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거나 허락 없이 누군가와 이야기했다는 걸 알면 바로 폭언을 쏟아내셨어요. 그런 순간들을 차근차근 녹음해서 모아두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녹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걸 녹음한 거였어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제가 30분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 장로님이 왜 그렇게 오래 통화했냐면서 정말 끔찍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그냥 혼자 늙어 죽을 사람이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딴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쏟고 같은 말들을 하시면서 저를 정말 모욕적으로 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재산 관련 서류들을 복사하는 거였어요. 강 장로님이 저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 제 명의로 된 재산들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몇 번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 예금을 강 장로님 계좌로 이체하는 서류였어요. 정미숙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강 장로님이 없을 때 서류들을 찾아서 복사했어요.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서류들을 복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강 장로님이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강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가보니까 강남역 근처 모텔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것도 젊은 여성과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강 장로님이 설마 그런 일을 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강 장로님을 미행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강 장로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모텔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같은 여성과 함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교회 교인 중 한 명이었어요.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강 장로님이 교회 교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여성은 교회에서 가끔 봤던 분이었는데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여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최근에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강 장로님이 그 여성의 상담을 해주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강 장로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무서운 건 강 장로님이 그 여성에게도 저와 비슷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번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강 장로님이 그 여성에게도 행동을 제약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동안 증거를 모은 후 정미숙 변호사님과 강혜원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고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태수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폭로되는 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강혜원 선생님도 동의하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게 사회적 명성과 체면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기로 결정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 교인분들에게도 충격이 될 테고 무엇보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미숙 변호사님과 강혜원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힘이 났어요. 특히 강혜원 선생님은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과거 악행도 함께 폭로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학대했던 일들과 자신까지 괴롭혔던 일들을 증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요.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강태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두었어요. 무엇보다 교인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서 진실을 믿게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주일 예배 날이었는데 정말 떨렸어요. 교회에는 평소처럼 8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었고 강 장로님도 평소처럼 강단에 서서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강 장로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강단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는 정미숙 변호사님과 강혜원 선생님도 함께 걸어 나오셨어요. 교인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어요. 강 장로님도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셨다가 저희를 보시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시더라고요. 특히 강혜원 선생님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인분들에게 강 장로님의 진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저를 속이고 통제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교인분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 장로님이 저에게 퍼부었던 욕설과 폭언들이 예배당에 울려 퍼졌거든요. 평소 온화하고 품이 있던 그분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목소리였어요. 특히 당신 같은 년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안 들으면 길거리에 내팽개쳐버릴 거야 같은 말들이 나오자 교인분들은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강혜원 선생님이 나서셨어요.
자신이 강태수의 친딸이라고 밝히시면서 아버지가 과거에 어머니와 자신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상세히 증언하셨어요. 교인분들은 더욱 충격을 받으셨어요. 존경하던 장로님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하시더라고요. 강혜원 선생님의 증언은 정말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하루에 한 번씩 때렸고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저도 함께 맞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매일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같은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모텔에서 찍은 불륜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강 장로님이 교회 교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신 교인분들은 정말 분노하셨어요. 그제야 강 장로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신 거죠. 강 장로님은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워낙 확실한 증거들이 많았고 특히 녹음 파일은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교인분들의 반응은 정말 격렬했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강 장로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30년 넘게 존경해왔던 분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특히 여성 교인분들의 반응이 정말 격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었나 하면서 정말 분개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강 장로님을 존경했던 만큼 배신감도 큰 것 같았어요. 결국 강 장로님은 그날로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목사님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장로직을 박탈하셨어요. 강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후 정미숙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강 장로님을 법적으로 고발했어요. 사기, 협박, 재산 갈취, 불륜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특히 제 재산을 무단으로 이체한 것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강 장로님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증거가 명확했고 강혜원 선생님과 정미숙 변호사님의 증언도 있었거든요. 법원에서는 징역 3년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정미숙 변호사님과 강혜원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그 이후였어요. 강 장로님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강 장로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서 제 원래 집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2년 동안 떠나 있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구들도 예전 그대로였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지난 2년간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 제가 그렇게 순진했나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강 장로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화가 났어요. 강혜원 선생님은 제게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라고 권해주셨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단순한 실연이나 이혼이 아니라 심각한 정서적 학대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결국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강 장로님에게 당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학대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던 것도 학대의 후유증이라는 걸 알고 나서 많이 놀랐어요.
강혜원 선생님은 제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강 장로님이 제게 했던 행동들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왜 그렇게 쉽게 강 장로님의 조종에 넘어갔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고 극도로 외로웠던 상황,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었던 심리적 상태가 강 장로님 같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건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강혜원 선생님이 그런 생각 자체가 학대의 후유증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점차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아이들과도 진심으로 화해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면서 정말 미안해했어요. 특히 아들은 처음에 재혼을 반대했던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면서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고 후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강 장로님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딸은 교사라서 그런지 제 상황을 좀 더 빨리 이해해 주었어요. 학교에서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례들을 종종 접하다 보니 이런 일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아들도 처음에는 분노가 컸어요. 강 장로님을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싶다고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숨겼던 제 자신을 반성했고요. 특히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와요. 아들은 제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면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들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대신 자주 안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딸도 엄마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는 안심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이 되었다면서 오히려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정미숙 변호사님과 강혜원 선생님과는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끼리의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이라서 인생에 대한 통찰력도 정말 깊으시더라고요. 강혜원 선생님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고, 이제는 정말 건강한 정신 상태를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웠어요. 세 분이 함께 만날 때는 정말 든든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강태수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지만 결국 함께 힘을 모아서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을 도와주자는 공통된 목표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 가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또한 결정을 내릴 때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요.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의견을 먼저 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한 다음에 의견을 나누는 정도예요. 제 삶의 주인은 저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다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옛 동료들과의 모임도 자주 가져요. 가로수길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며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그동안 못했던 취미 활동들도 다시 시작했어요. 등산도 하고 요리 클래스도 듣고 있어요. 특히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강 장로님과 살 때는 제가 요리하는 것도 감시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독서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강 장로님이 무슨 책을 읽는지 검열했지만 이제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여성의 자립과 성장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헬스장에 다니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꾸미고 운동했다면 이제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더욱 즐겁고 보람찬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난 분들,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분들, 헬스장에서 만난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강 장로님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해요.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정말 평화로워요. 예전에는 강 장로님이 언제 들어올지 기분이 어떨지 걱정하면서 보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보낼 수 있어요. 잠자리도 정말 편안해졌어요. 옆에서 누군가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으니까 깊이 잘 수 있어요. 악몽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한 기분이에요. 연애나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일단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만약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거예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독립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게 되더라도 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할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교회는 아직 다니지 않고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후로는 교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겼거든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앙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 중에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강 장로님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실하고 일관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과거를 제대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강 장로님의 경우 전 부인이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대로 조사했다면 미리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재혼을 반대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걱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네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의 인간관계를 제한하려고 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존중해 줄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재산을 완전히 맡기면 안 돼요. 각자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강혜원 선생님과 정미숙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상담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요. 1366이나 여성 긴급 전화 같은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교묘하게 접근해서 사람을 속이거든요. 피해자가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여성권익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해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더 믿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저와 비슷하게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제 경험을 들려드리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드려요. 가끔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세요.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나 재산을 모두 빼앗긴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겪은 일이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더욱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이나 경제적 불안감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요즘에는 강연도 하고 있어요. 여성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거절했는데 정미숙 변호사님과 강혜원 선생님이 이런 일을 알리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득해 주셔서 용기를 냈어요. 강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어떤 징조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거든요. 가끔은 강연 후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미숙 변호사님이나 강혜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려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단순히 제가 당한 일에 대한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게 정말 보람찹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치유되고 성장하는 걸 느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진짜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이제는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최근에는 여행도 자주 다녀요. 혼자서 국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해요. 예전에는 남편이나 강 장로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정말 자유로워요.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힐링이 되었어요. 아무도 저를 통제하거나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어요. 특히 정신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강혜원 선생님과의 상담은 이제 정기적으로 받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있어요. 화분 기르기를 시작했는데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요. 제가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생명을 돌보는 입장이 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있어요. 수채화 클래스에 다니면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익히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가는 실력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껴요.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음악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했던 건데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기뻐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거라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취미 클래스에서 만난 분들과는 나이나 직업이 달라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과의 관계는 부담 없고 즐거워요. 가끔은 그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콘서트를 듣기도 해요. 예전에는 강 장로님이 모든 걸 결정했지만 이제는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강 장로님이 빼돌린 돈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돌려받았고 제 원래 재산도 그대로 있어서 경제적인 걱정은 없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어요. 투자나 저축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제 나름대로도 공부해서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최근에는 사회봉사 활동도 확대하고 있어요. 여성 상담 외에도 독거노인 돌봄 봉사, 아동 도서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해외여행을 좀 더 길게 다녀올 생각이에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혼자서 한 달 정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볼 생각도 있어요. 정미숙 변호사님이 제안해 주신 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는 꼭 실현해 보고 싶어요. 봉사활동도 더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 단체에서 정식으로 활동하면서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용기를 내시면 반드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할 일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